자, 그러면 요나라 통치 구조 이중 체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중 체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요나라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거란족 외에도 발해라든지 그다음에 한족이라든지 이런 농경민족들도 이제 동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목민과 이 농경민을 이제 분리 통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이중 지배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자신의 기병을 계속 뭐냐면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중체제에 관련된 내용 한번 전반적인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요나의 이중체는 북면간제와 남면간제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북면간제는 북추미던가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는 북면간도 있고, 이걸 통해서 유목민족 사회를 통한 거란인들을 통제하는 그런 것도 연결돼 있죠. 부족제 이렇게 통치하는 방식으로. 남면간제는 남추미던이 있고, 남명간이 있는데 요걸 남명갈등 주연제를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고요. 한인과 바레인 같은 농경민족도 통치하게 한 거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북추민원과 남추민원의 관계에서 보면 여기가 더 우위에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군사적인 것은 직접 이제 북추민원에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예요. 행정적인 업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북명간제는 북남 제3부 아래 거란주의 독재의 성격을 강하게 잔존한 육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국가 중대사는 북명간의 최고 관청인 북남 행정부에서 이제 행제부에서 당을 했다. 그 다음에 남명간제는 중국의 간제를 그대로 봐서 삼성육부제를 바탕으로 했으나 내용상 병행인데 앞에 나온 군사적인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북충민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권한사의 어떤 독자성을 이제 뭐냐면 결합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경제를 실시했는데 그 권한은 수도를 세 개로 뒀어요. 그래서 동경, 중경, 남경 이렇게 이제 뒀고요. 그래서 지방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들은 아까 전에 부족제를 통해서 통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미륵을 몇 개 모아서 성능, 그래서 성능을 몇 개 해서 부족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미륵은 지족, 성능은 시족, 그 다음에 이렇게 부족 이렇게 있고 이걸 중국식 행정교육과 이제 또 이렇게 전환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미륵은 항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성능은 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부족을 주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미륵, 성능, 부족, 유목행정구역을 이런 식으로 나중에 들어가면 중국식 행정구역으로 전환을 했지만 기반은 이제 뭐냐면 이런 부족제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농경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뭐냐면 그 두화주인데 이 두화주인데 요거 좀 지워주세요. 네. 자, 두어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항시나 친척, 그 다음에 외척, 대신이나 공공에 있는 부족색들이 획득 분배한 전쟁포를 이주시켜 지배한 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전쟁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농경민족들이겠죠. 그래서 한인이나 바레인 같은 포로들을 가지고 와서 농경과 수공업에 종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두아주, 거기에 할당받은 이 귀족들에게 세금을 갖다 바치는 나머지 또 중앙에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포로들은 한 번 이제 뭐냐면 자기 주인한테 바치고 또 중앙에 바치는 세금을 이중 진세를 하게 돼요. 이중으로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두아주인데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하냐면 금나라 뒤에 설명하신 이세호와 좀 비슷해요. 이세호와 예 이세호 잠깐만 이거 아니, 지운 게 아니라 그대로 되겠네. 예, 지우지 마세요. 이세호가 좀 약간 유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두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거란 부족들이 이제 거란 귀족들이 장악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 입장일 때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중앙 집권화되면서 중앙에 예속화되면서 두아주는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그 당시 부족제의 어떤 잔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시한 제도가 도와주고 나중에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민족 통치의 특징을 보면요.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본고지에 둔 채 정복지 하북지방을 이제 지배를 했다. 자, 이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유목국가와 비교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정복국가,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금, 원, 청은 수도 어디도 정했죠? 네, 얘네들은 처음에는 따로 이제 뭐 그 자기 본고지의 수도를 정했다가 옮기죠. 공통점이 뭐예요? 북경이죠, 북경. 네. 그 금나라 중경도 이 북경이에요. 그래서 북경으로 수도 옮겼죠. 그래서 이민족들이 이제 다른 그 뒤에 이제 정복 왕조들은 원래 근거지에 수도를 정하다가 이렇게 이제 북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는 데 반해서 얘네들은 수도를 본고지에 두고 그 당시 이제 동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뭐냐면 수도가 그쪽이죠. 제가 수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상경이네. 예. 상경, 동경 이런 것도 있는데 요 상경이 이제 뭐냐 여기 수도가 있어요. 상경. 상경을 두고 여기를 수도 이렇게 북경 옮기지 않고 여기에 북경 일대를 장을 했죠. 그래서 뒤에 이제 뭐냐면 금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웡나라와 좀 다르다. 이런 다 이제 북경의 수도를 뒀잖아요. 자기 근거지에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중 통치 제도를 실시해서 유목민과 농경민을 분리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획은 다른 정복 왕조의 특징을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뭐 다른 왕조하고 이제 뭐냐면 그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의 이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볼게요. 자, 앞에서 요 나라는 이제 거란족이 세웠기 때문에 원래는 그 뭐냐 유목의 비중이 되게 높았죠. 근데 앞에서 말했죠. 야율왕복기 때 그 당시 이제 잡아온 이제 한인들이나 한인 지식인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농경 비중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제 부족을 통합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농경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그래서 이 농경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예 이제 유목 경제가 이 농경 경제에 흡수 통합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목 생산 경제와 농경 경제가 혼합됐고 초기 때는 이 농경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부족의 어떤 통합의 경제적인 어떤 배경을 이뤘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유목사회가 이제 뭐냐면 점점 축소되면서 결국에 유목 경제가 농경 경제 통합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성들이 일어났냐면 앞에서 이런 이제 유종적 지배체를 통해서 유목민과 농경민을 분리 통치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경제 통합이 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동화가 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뭐냐면 또 기병을 계속 강력한 기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나라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요 나라의 문화를 보겠습니다. 요 나라의 문화. 자, 요나의 문화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정보광조의 특징하고 또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고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중국 문화에 또 이제 저항하는 것을 독자적인 문화를 뭐냐면 만들려고 상당히 애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와 관련되었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객관식 기출문 오지선단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볼게요. 자, 건한 문자를 만드는데 건한 문자는 대자, 소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대자 같은 경우에는 건한 직후인 태조 때 만들었고요. 이게 전해지진 않고 있고요. 지금 전해진 것은 이제 소자인데 태조의 아들이 태종 때죠. 이 태종 때 만들어진 것이 뭐냐 소자야. 이 소자는 위구르 문자를 이제 뭐냐면 만든 포 문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한자의 상형을 채용했지만 그 문자 체제는 이제 위구 문자와 이제 연결돼 갖고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특한 어떤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자를 만든다는 거는 나름대로 정보광조의 어떤 국수주의, 민족적 성격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 소자는 지금 완전하게 해독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건한족들이 지금 거의 없어졌잖아요. 통합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해독을 못하고 일부만 지금 해독이 됐고 일종의 건한어가 이제 몽고 방언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건한을 침략을 바탕으로 한 이제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권한원을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 권한원은 이제 뭐냐면 그 권한 소자 있죠. 이 권한 소자를 해독된 내용하고 일부 해독된 내용과 몽골어를 이제 뭐냐면 붙여가지고 이제 얘기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일부만 지금 알려져 있지 100% 알려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몽골어의 한 일종이고 있다. 이 거단 소자를 통해서 일부 뭐냐면 그 내용이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100% 알려지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단의 역사는 그들의 그 뭐냐면 그 기록된 거단 소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들도 이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한자 같은 것도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한자도 많이 남겼어요. 이들 기록이. 그래서 거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자를 통해서 들어온 그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란 문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 1117페이지, 1127번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대자는 건한의 그 건국 직거인 태조 때 제작됐으나 전해지지 않고 소자는 태조의 아들이 위구르 소자를 받아서 포함 문자인데 태조의 아들이 태종인지 다른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하여튼 그 요대에 사용되는 것은 소자이며 보통 건한 문자를 하면 소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 기록이 확실치 않으나 요의 왕릉인 그 건릉에서 항제와 항우의 예측 비서 사기가 발견됐고 거기 2천여 개의 거한 소재를 그냥 구사한 당당한 문장이 새겨져 있고 이 비문을 해독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으나 완전한 해독은 하지 못하고요. 다만 이제 이 해독된 문자를 볼 때 거란어는 몽골어의 방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몽골어와 거란어의 관계에 대해서 이 몽골어가 거란어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거란이라는 민족 자체가 요 북만주 일대, 만주 일대에 성장했던 그 세력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몽골시리라고 해가지고 요때 그 몽골족의 선조들 있죠. 이들도 원래는 요 만주 일대에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몽골공으로 가서 이제 번성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뭐 퉁구스 계통 민족의 언어다 보니 보시면 되는데 네, 대략적으로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100%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불교는 요걸로 설명할게요. 예, 이게 공군형 기출문에 나왔는데, 불교는 그 당시 거란에 상당히 발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 불교를 이렇게 장려했냐, 그 목적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외래 종교인 불교를 통해 중국 문화를 대항하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민족적 우위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라는 어떤 방팡망을 통해서 외부의 이제 한족 문화를 방어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불교라는 것이 되게 포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와 결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뭐냐, 불교를 장려하려고 했는데, 자, 활동 내용을 보면, 불교가 상류의 하층 계급에 확산되고,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확산되면 불탁과 불사가 조성되고요. 역대 황제들이 불교를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도종이라든지, 뭐 성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대장경을 편찬했다. 자, 우리나라도 대장경을 편찬했고 중국도 대장경을 편찬했고 거란도 대장경을 편찬했다는 거. 대장경이 편찬될 정도면 불교의 문화가 상당히 불교 사상이 발달됐다는 걸 보여주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천 같은 사람들도 이제 뭐냐면 이렇게 불교 경전을 정리할 때 건안의 불교 경전을 가지고 와서 또 정리를 해요. 예, 의천이. 자, 그만큼 이제 불교가 이제 건안에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불교의 영향을 보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면 좋은데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되게 강해요. 하나가 뭐냐면 건안의 상호적인 정신이 되게 약화됐다. 왜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불상 불살 불살생을 이제 강조하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권한의 어떤 이 군사적이고 어떤 전투적인 어떤 정신이 약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은 몽골족도 마찬가지야. 몽골족이 이제 나중에 약화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그 하양국의 발달도 있지만 그 멘탈 구조를 볼 때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명나라 중기 때 들어가면 어 그 라마교를 많이 수용하거든요. 라마교. 그래서 라마교를 수용하면서 점점 이제 상호적 정신이 약화돼. 이게 뭐 갑자기 약화된 건 아니지만 점점 약화되면서 몽골족의 어떤 군사력이 약화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또 되게 돼요. 예, 이런 거와 또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 이 상무적 정신이 약화돼서 군사 약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은 좀 공통적인 것 같아. 보면. 자, 그래서 내세관을 인식해서 현세관을 약화시켰고, 이 불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증가됐고요. 원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의 영향에서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불교가 이제, 와, 그 토착 그 문화를 결합시키려고 했지만, 나중에 불교에서 토착 문화가 흡통했대.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침입을 방지하려고 불교를 장려했지만 의도하지 않게 불교 문화에 이 토착 문화가 통합되는 문제점을 또 낳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화는 나름대로 중국 문화에 많이 저항을 했죠. 그렇지만 이 중국 문화의 어떤 큰 흐름을 막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건한 문자도 오대사라든지 뭐 정관조정 이런 것들 이제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삼체를 제작했죠. 요삼체는 이제 앞에 한 것처럼 당나라 때 담산체가 있었죠. 예, 이 담산체가 하북 삼진을 거쳐서 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 요삼체야. 그래서 이 요삼체는 좀 이제 유목 질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그 유목 민족들 그러니까 이제 그 건한 민족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중국 문화를 번영해서 수용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문화 적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문화 어떤 이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 앞에서 얘기한 문화 병영론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 요삼체를 들고 있어요. 요삼체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도종이 이제 불교를 숭배했다는 내용은 각각 읽어보시고 요 요삼체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그 요삼체는 아까처럼 문화병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인데 요삼체의 경우에서 보이듯 일단 중국 문화를 수용할 때는 수준이 낮은 쪽으로 택했는데 이게 하북삼진을 통해서 거쳤기 때문에 하북삼진은 절도사들이 이제 통치했던 거고 이 절도사들은 되게 오락계 출신이죠. 그러니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한 상태에서 이걸 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요문화 수준에서 평가할 때 거꾸로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사체보다 뭐냐면 낮지만 그 뭐냐면 요의 원래 문화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문화 수용 과정에서 문화를 낮은 문화지대에 수용할 때 높은 문화에 병행된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요삼체는 여기에 높은 당산체를 수용할 때 좀 더 낮은 형태로 해갖고 수용된 것이 요삼체고 문화 병행의 어떤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국 문화에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번영해서 정복시키려 했고, 많은데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중국 문화에 또 대항을 하는 과정에서 거란 문자의 불교에 대한 어떤 걸 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중국의 문화를 선택적으로 이제 수용해서 이걸 이제 뭐냐면 거란 문화를 정복시키려고 해서 동화를 상당히 방지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동화됐죠. 예. 그래갖고 지금은 거란 민족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중국 민족이 이제 통합돼가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이제 없어지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금나라를 보겠습니다. 금나라. 금나라. 자, 금나라는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여진족. 그래서 이제 여진족들은 주로 이제 여기 잠깐 지도를 보시면, 보시면 요쪽에 살았던 민족이 만주 쪽에. 예, 만주 쪽에 살았던 민족인데 그 여진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말간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숙신 이런 민족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불렸던 명칭들인데 잠깐 이제 여진족 명칭으로 좀 정리해 봤어요, 제가. 자,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제 여진족을 부를 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숙신이라 불렸고요. 한나라 때 음루라 불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물기라 불렸고요. 수당 때는 말갈족이라 불렸죠. 그리고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여진족을 불렸어.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중국 애들이 불렸던 명칭이에요. 근데 여기 만주족 있죠. 이 만주족. 요 만주족은 누르하치가 자기 민족을 지칭할 때 이제 만주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야. 그거는 중국 애들이 붙인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누나치가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계통의 민족들은 다 동일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 관련된 것들 보면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거 보면 여기 음노가 있죠. 음노. 그래서 보통 이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이 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중국에 입장 올 때 동쪽의 오랑캐를 뜻이잖아요. 동쪽의 오랑캐 중에 이제 여러 민족들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한족, 우리나라 민족 관련된 있고 외조, 일본 애들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음노존이 있어요. 음노조가 있어. 이 음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 그 여진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당 때 흔히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이제 7세기 때 이제 자주 내용돼 말갈족이죠. 말갈족. 이 말갈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구려의 구성 요소였죠. 예.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맥족 외에도 예족이니 이제 말갈이니 하면서 다민족 국가예요. 예. 그래서 이 맥족과 예족은 우리 민족과 관련됐지만 이 말갈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발해 때 이제 뭐냐면 그 지배층은 그 고구려인, 그다음 피의 지배층은 말간이 이렇게 구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도 있고 그다음 여진족이라는 명칭은 그 당시 이제 송나라 때부터 사용했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갈족을 여진족으로 불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여진족들은 크게 수겨진과 세견지로 나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수견지는 주로 송화강 서남쪽 그래서 수렵과 농사 생활을 했고 어느 정도 하나된 민족을 얘기하고요. 생여지는 송화강 동부 지역 반농섬에서 와이앤보가 있는데 하나가 좀 덜 된 거야. 그래서 그 송나라 입장일 때는 좀 하나가 덜 된 애들은 생여진, 그다음 하나가 덜 단 애들은 숙여진인 거야.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해갖고 요쪽은 생여진, 요쪽은 숙여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와인부 나중에 금나라를 세웠던 이제 와인부는 생여진에 속하죠. 생여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고려가 그 이쪽 경계선 청천강 이북 쪽을 그 기점으로 고려가 이제 영토가 됐잖아요. 근데 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는 그 당시에 여진족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 여진족들을 토착 여진족이라고 해요. 토착 여진족. 그러니까 이 토착 여직족들을 이제 고려는 기미주를 이제 설정해서 일종의 당나라식 기미 정책을 이제 실시했죠. 그래서 일종의 요기를 자신의 어떤 이제 수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충지대 역할을 이제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 중기 때 무너지죠. 왜? 12세기 들어오면서 북방에 와인부가 이제 여기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와인부 세력들이 계속 남쪽으로 되면서 이 뭐냐면 고려 밑에 있었던 토착 그 여진족들을 이제 하나하나로 자기 세력으로 편입해 들어가면서 이제 이들을 자기 예속하에 두죠.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이게 대응해가지고 윤관이 이제 뭐냐면 또 그 와서 그 여진족을 토벌하려고 했지만 이게 동북 구성 세우고 여기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무가 더 이제 기승을 벌여가지고 결국에 금나라 세우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부가 점점 성장해서 이 와인부는 이제 그 앞에 뭐 수화, 성노, 오화속을 통해서 이제 점점 세력을 키우고 나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충돌하게 되죠.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별무방 같은 것들 고려해서 만들고 동북 구성을 세우고 이런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세력을 키워서 결국에는 태종 때 아골다죠. 아골다가 이제 생려진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나서 황제에 추대돼서 그래서 이제 금의 태조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송가 연합에서 금을 멸망시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잠깐 여기 지도가 여기는 좀인데 여기 이걸 설명. 그래서 여기 송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금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요나가 있었는데 송나라 금나라하고 해상의 맹을 맺고 공격을 해갖고 결국에는 금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진족들이 이제 통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나라가 너무 금나라를 괴롭혔기 때문에 거난 그 여진족들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요나라가 여진족들에게 많은 이제 뭐냐면 공납물 같은 것들 이제 갖다 바치려고 요구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매 같은 것들 많이 그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불만을 쌓게 되고 결국에 이런 요나라의 어떤 이제 그 반감 때문에 그는 여진족이 결속을 하게 되죠. 이 당시 와인부의 아골타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송나 연합해서 금을 멸망시켰는데 금을 멸망시킨 과정에서 송나 역할이 그렇게 큰 비중을 크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때 이제 송나라하고 금나라 간에 해상의 맹을 맺고 이렇게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제 해서 금을 요나라죠. 아니 금나라하고 그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잘못됐네. 예, 금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죠. 예, 잘못 적어놨어요. 어차피 말을 하다가 좀 잘못 적어놓은 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음, 이걸 예. 그 요를 멸망시켰죠. 예. 그래서 그다음 해상의 맹을 받고 요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그 당시 요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연운 16주를 누구한테 어, 그 송나라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송나라가 그 약속을 믿고 금하고 이제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요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때 이제 송나라에서 농민 반란이 났죠. 예,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면서 이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약속을 못 지키게 돼요. 결국에는 이 요를 멸망시키고 연운 16주를 다 누가 이제 아니야 금나라의 어떤 그 뭐냐면 그 군사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연운 16주 돌려달라고 이제 송나라 요구하니까 금나라 입장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연운 16주 자기가 이제 다 했는데 피도 흘리지 않는 송한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나라에게 막대한 세패를 요구해요. 금나라에게 바쳤던 세패 플러스 알파를 더 요구하니까 송나라 입장일 때는 상당히 좀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요나라의 그 자녀 세력들과 연결해갖고 다시 금나라를 공격을 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태종이 이제 태조가 아니라 태종이에요. 태조에서 태종을 이제 했는데 이 태종은 태조와 달리 송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책을 펼쳤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때마치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송나라가 배신 행위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공격해 들어가죠. 결국에는 이제 그 수도인 개봉이 함락되고 시종과 흥종이 잡아가는 정강의 변이 일어나죠. 정강.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남송이 성립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금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냐면 성장했냐면 송의 뭉치주의, 그다음에 요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도 있어요. 송나라가 중심을 딱 잡고 통일했으면 했는데 송나라가 힘이 약했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요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곡물들 특히 이제 뭐냐면 송골매 같은 해동청 같은 이런 매들을 많이 요구했어. 예. 이 매는 이제 사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해서 뭐냐면 그 요해된 적개심이 내부의 응징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이제 아골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뭐냐면 통일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금나라가 북송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직접 통치했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지금 이제 금나라는 이제 여진족들은 이 통치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통치를 하기에 좀 약간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계대 왕국을 세웠죠. 초나라와 잘나라는 계대 왕국을 해서 간접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치 경험을 좀 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집조 통치로 전환됐다. 시중 때 이제 집조 통치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 뭐 한번 읽어볼게요. 예. 먼저 이제 초나라는 이제 나라인데 이 장방창이라는 사람을 이제 내세웠고 만든 계대왕국이에요. 장시 금의 임질로 잡혀 있던 장방창을 강제로 황제에 즉위시키고 항하 이남을 통치하겠다. 그리고 하양과 준주 등지의 병력을 주둔시켜 초를 감시하고 뭐냐면 보호했다. 자, 그러나 하복각제 위병이 결기하고 또 장려했던 송나라 병사들의 활동으로 활동이 치열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고종이 이만해 남송을 건국하자 장광철 스스로 퇴위하면서 초는 자멸됐고 초가 자멸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병력을 출동시켰고 유의내라는 사람을 뭐냐 또 왕을 한개 세웠는데 이게 제예요. 그래서 제 나라는 이제 뭐 나라가 상당히 계대왕국이기 때문에 뒤에는 다 금나라가 뒤에서 조종을 했죠. 그 군사적 요청지에는 병력을 주둔해서 감시를 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종 때 나름대로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나서 이제 통치 경험도 쌓고 나니까 이제 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하북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금이 하북 지역을 직접 통치한다는 거는 중국 통치에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금나라의 왕대 그 항제대 정책을 보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동계에 있으니까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시종하고 해동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종과 해동왕은 폭군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또 하나 정책을 이제 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세종하고 장종은 하나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뭐냐면 나름대로 여진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 정책을 했던 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 정책을 통해서 항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야. 이 사람은. 어, 그래서 이제 부족적인 요소를 없애고 항제권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시종 회동을 거쳤고 쭉 이게 뭐냐면 그 중국식 간제를 바탕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종은 가거 제도를 실시했고요. 중국식 신간제를 반포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식 의제와 조복 같은 걸 채택했고 한인 관료들이 그걸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진 소자를 이제 했는데 여진 대자는 이제 태종 때 제작했는데 여진 소자들 제작했다는 건 아직까지는 뭐냐면 하나 정책 안에서도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보수적인 또 귀족들이 그걸 또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뭐냐면 여진 소자 같은 것도 해서 여진 민족주의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시종 때는 하나주의였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당시에 이제 중국식 간제를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이제 중국식 간제를 도입한 건 아니고 여진적인 어떤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한 50%, 60% 정도 이렇게 도입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도입을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반 정도 도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여진 사회의 어떤 정통도 유지됐고 여진 보수층의 어떤 것들도 뭐냐면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종이라는 시기가 넘어가서 해동왕 때 있는데 이 해동왕은 시종을 암살했죠. 그래서 이제 종실과 공무에서 시종을 암살하고 자기가 즉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처럼 대규모 수청작을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어. 이 사람은 그 시종의 하나 정책을 그대로 이어봐서 이 당시 이제 여기는 한 5, 60% 됐는데 여기 한 8, 90% 이제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행대 중소성을 폐지해서 하북 통치기구인 행대 중소성을 폐지했고요. 도원수부를 추미금을 개칭했고 중소문화를 폐지하고 상서를 일원했다. 그래서 황제 종속기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인데 이 노를 이제 그 당시 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 최고 행정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송나라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송나라도 지방 최고 행정기구로서 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의 장관들을 그전에는 주로 이제 왕이 황제가 직접 임명하거나 아니면 세습 만호가 이제 노의 장관을 되거나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황제가 직접 임명한 노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세습 만호가 임명된 그래서 세습된 그 지역이 있었는데 이 세습 만호에 임명했던 노를 폐지시키고 황제가 다 임명을 하게 돼. 그래서 중앙에 절도사를 노에 임명해서 예전에 50% 정도는 세습 만호, 50%는 뭐 황제가 직접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황제가 100%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를 상경에서 영경, 북경 옮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그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자기 본고지에 뒀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둔 게 아니다. 금나는 원래 상경이었다가 북경으로 옮겼다. 그래서 북경이 이제 뭐냐면 후에 그 국경이 금나라, 그다음 원나라, 그다음에 청나라, 명나라의 수도죠. 여기 눈여보시면 있지만 웬만한 정복 국가는 다 이 북경에 수도를 뒀어요. 북경은 영경이라고 또 하거든요. 예전에 연나라 수도가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 연나라 있잖아요. 그래서 북경의 이칭은 영경이라고 해요. 영경.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해동왕은 어떤 그 포부를 가지고 있었냐면 한문화를 되게 좋아했어. 한족 문화를. 그래서 이제 한족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전에 그 부견이나 그 왕처럼 뭐냐면 자기가 이제 한족의 그러니까 황제라는 것을 이제 뭐냐면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한 그 뭐야 중화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강남을 정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견이 이제 뭐냐면 자신이 완전 중화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 반쪽짜리 지역이었던 이제 강남을 공격하다 비수대전 때 완전 대패해갖고 이제
해체가 됐잖아요. 전진한 나라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가 완벽한 중국의 황제가 되겠으면 그 강남에 있어 송나라를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이끌어갖고 남송을 이제 정벌 하는데 이 남송 정벌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부하에게 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 보수파들이 이 당시 해동왕이 집권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이 종실수천과 하나정제 반叛 보수파들이 뭐냐면 이 해동왕을 죽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동왕이 죽고 나서 집권한 사람이 세종이야. 당연히 해동왕이 이제 전체에 반발한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동왕이 죽은 이유가 이제 자신의 하나 정책 때문에 죽은 배경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하나 정책을 수정해서 여진주의를 또 장려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여진주의자인데 여진 문자를 한종 문헌으로 번역을 하고 여진주의를 대상 생기까지 실시하고 여진을 시험을 보고 여진 국자감, 뭐 여진 부학 이런 것들 설치, 등등 그 여진족 같은 것들을 했다. 그리고 물력전을 진수했다는데 이 노비에 다가왔다는 물력전을 진수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장종 때 이제 보면 여진인들 한성 사용을 못하게요. 그리고 여진과 여진 문화를 보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시종하고 해동왕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족 중심의 정치를 했지만 이 세종과 장종은 그 한족의 문화를 받고 여진 중심의 어떤 정치를 좀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도 세종과 장종 때 그러면 한족 문화가 다 말살됐냐? 그건 아니야. 이 세종과 장종 때도 한족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예. 지금 김정은이 그 뭐냐면 그뭐 한국어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 쓰면 이제 뭐냐면 처벌하게 또 법도 공포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없죠. 이 법이나 뭐 강력한 힘을 통해서 막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 세종장종 때 나름대로 여진족의 어떤 정책을 추구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족화 되기 시작해요. 예. 특히 이제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문화 수준이 한층 떨어진 상태에서 한족 문화를 이제 고급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해내를 하면서.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여진족이 이제 100% 한족화됐다. 그러면 뒤에 이제 또 뭐 청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 여진족 안에서도 여기 만주족에서 이제 이쪽에 만주에서 있는 여진족 중에서 일부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금나라를 세운 거지 아직까지는 또 본고지는 여진족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진족은 계속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 그것이 그 뒤에 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후금이고 청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중국 쪽으로 넘어온 그 여진족들은 완전히 100% 한족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의 통치와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중앙정치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자, 여기는 이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나라 맞죠? 이중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쪽 민정 이쪽은 이제 그 한족이죠. 한족들이 통치할 때는 주연족을 통치하죠. 그래서 한인, 바레인 등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유목민족들 있죠. 여진족, 건한족. 근데 여진족은 수렵민족이고 이 건한족 유목민족인데 이 나머지 이제 여진족, 건한족들은 부족제를 통치해요. 그래서 노라는 행정구역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중지 배치를 했는데 똑같은 목적이죠. 이제 동화 방지, 그 다음에 기병 보호 양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때 태조와 시종 때는 뭐냐면 여진족 문화와 한족 문화를 이제 혼합해 갖고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다음에 발근료 제도 같은 것들이 그걸 볼 수 있는데 이 발근료 제도 같은 게 이제 일종의 부족장 행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들의 협력에서 부족 연합 체제 형성이 됐고 이게 나중에 영삼성사로 개선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중국식 제도 이제 정착된 것이 뭐냐면 그 시종에서 여기 시종이 나와 있지만 시종부터 해갖고 해동왕 때죠. 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중앙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붙여 나갔다. 그리고 발굴료 제도를 이제 영상성사로 이제 설치해갖고 그다음에 연인조의 발굴률 요게 연인조 발굴 임명했고 삼성을 통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성산사의 발굴률 임명제도 폐지되고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제도 바뀌었다. 그래서 영삼성사는 초창기 때 이 발근료 제도에서 이제 그 뭐냐면 이게 삼상 육부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가도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영삼성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지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송나라 영향을 받아서 노라고 이제 뒀죠. 네, 노를 두고, 그 다음에 신노를 두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주연제와 부족제인데, 주연제는 이제 농경민들. 그 다음 맹왕복을 바탕으로 한 그 부족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서 분리 통치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맹왕모국이거든요. 맹왕모국. 그래서 이 맹항보국제가 언젠가 한번 시험 나올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하고 세계에서 수능 시험에서는 맹항보국제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임용에서는 금나와 자체를 문제를 안 내더라고. 네, 청은 잘 내는데 금은 안 내. 근데 한번 나올 때 이제 좀 약간 또 나올 것 같은데 원래 이 매각모국이라는 것은 바탕이 됐던 게 수렵 조직이에요. 네, 수렵 조직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사냥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어떤 무리는 사냥감을 몰아오는 무리도 있을 거고 이 사냥감을 포위해서 이제 섬멸해 갖고 잡아가는 사람도 있고 협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는 수렵 조직이 필요한데 이 수렵 조직을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바꾼 것이 맹학 모국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뒤에 이제 팔기제하고도 비슷해요. 예. 팔기제도 원래 수렵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 군사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새 말단을 이제 뭐냐면 모국이라는 말단을 고 여기 백부장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개의 모국을 만들어 갖고 맹한을 둬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맹한 모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수렵이나 행정조직을 하다가 전쟁 시에 각각의 이제 모국과 맹한에서 할당된 병사를 착출하는 시스템이야. 이거는 이제 팔기제하고 비슷해요. 이 구조가. 자, 그래서 이 맹항복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여진족들을 통치하고 한족들은 따로 주연제를 통해서 이제 통치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군사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문화를 이제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의도대로 되지 못했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맹항모국제가 몰락되면서 이것이 금의 군사력과 경제를 약화시켜주는 그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맹항목을 왜 몰락했냐고. 그건 한 가지 뭐냐면 원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일단 뭐냐면 이 여진족 안에서도 계층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많이 지급받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를 상당히 적게 지급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를 지급받는다는 거는 어떤 걸 대가로 주냐면 의무를 대가로 군사적 의무. 근데 군사적 의무는 위에 있는 토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나 밑에 있는 토지를 적게 받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급받는 건 다른 건데, 그 의무는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고되고 하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 당시에 군대에 가려면 자기가 먹을 것도 챙겨가야지, 그냥 장비도 가지고 가야지, 다 그 말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제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군역의 의무가 더 주어지죠. 그래서 항제가 행체거나 수없이 호위병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 뭐 항제가 더 다른 데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여기 경비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병을 양성하려면 평상시에 이제 말도 또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이제 소작에서 고용해갖고 이제 쓰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요걸 하면서 자기가 농사를 또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에게 소작을 돋보는 거야. 예.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면 여길 너무 이제 하고 또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가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한문화에 합리하다 보니까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하거든요. 돈을 펑펑 쓰기 시작해. 그럼 이걸 보고 나서 나도 좀 쓰고 싶잖아. 여기를 좀 뭐냐 괜찮은 물건도 좀 사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소비 수준을 넘게 돈을 펑펑 써. 이 사람들 영향을 받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담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돈 사치품을 쓰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 파탄이 나겠죠. 빚도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 땅을 누구한테 갖다 파냐면 한인들에게 갖다 팔아. 그리고 밑에 이제 자기가 더 거꾸로 소작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면 어, 말을 끌고 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 문화 항요, 토지 지급, 차별 지급 등에서 상층 여진족들의 좋은 땅,
하층 여진족에 나쁜 땅을 지급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층 여진족들은 나름대로 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중국 문화 항일할 수 있는데 하층 여진족들은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요게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중국 문화 항일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이제 뭐냐 쓰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빚 때문에 파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비에 다가에 따라 물력전을 징수하면서 그 물력전이 노비에 부과된 세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걸 이제 여진 지배층들이 이제 이 물력전을 안 내기 위해서 노비를 갖다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 지배층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그 거대한 땅들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비였거든요. 노비들 갖다 파니까 언제 보면 경쟁이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진 상층부도 점점 되었다. 그래서 그 물력전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비를 판매했고 노비 판매는 경작 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켜서 여진 상층들이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한 노비들이 없다 보니까 점점 궁피가 되고 자기 토지를 갖다 팔면서 얘네들은 몰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상하층 다 몰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그 뭐냐면 전쟁 시 그 맹항모국에서 그런 군대를 착취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군대를 착취해도 뭐냐면 비리비리해. 뭐 무기도 범벅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 원나라한테 나중에 몽골전이 깨진 이유가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이세호라는 거예요. 이세호. 이세호가 이제 뭐냐면 그 거다한 귀족이 잡아온 한인 농민들로 구성되는데 이건 간부와 사원에 보세를 납부하는 거. 그래서 두 번 세금 납부했다고 해서 이세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중앙의 입장부터 항제 입장부터는 이들을 거단 민족 귀족들이 천민으로 이렇게 아니 이들을 이제 뭐냐면 하인 농민을 천명을 만들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양민을 복귀시켰어요. 그래서 이세호는 처음에는 이제 천민으로서 세금을 두 번 냈지만 나중에는 세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걷고 집중력 걷기 위해서 또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두기 위해서 양민을 복귀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세호는 앞에서 얘기한 뭐와 비슷하냐면 두아주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아주.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통화정책 같은 게 보면 동정과 교초를 반영했는데 여기에서 눈여볼 게 교초야, 교초. 이 지폐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초하면 처음 반응이 원나라 때 발행된 화폐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발행했어요, 금나라 때. 예. 자, 그렇지만 이때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 예. 자, 그냥 유목민족의 농경사회 적응과 한민족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했는데 여기 유목민족이 틀렸죠. 이 수련민족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동계라든지 한의중에 보면 기술 자체가 되게 웃긴 게 그 여진족에 관련된 기록을 볼 때 수렵을 했다 이렇게 하고 농경도 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이들 지칭할 땐 유목민족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일단은 적어놓긴 했는데 동계나 한의중에 있는 내용을 근데 유목민족이 아니야 이들은 수렵민족이에요 수렵. 그래서 반수렵 반농경을 했던 민족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수렵민족의 농경생활 전과 한민족에 대한 경제적 지배, 야, 이런 걸 통해서 통화정책을 유지하려고 했다. 근데 뭐 제대로 안 됐죠. 통화정책의 이제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금나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몽골 관련된 내용인데 금나라 제국 그 관련된 몽골 넘어가기 전에 그 매강복의 원인 중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동계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디 있냐면 쭉쭉 넘어가서 1142번을 볼게요. 1120 이거 1141번하고 1142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국부터 이주될 당시의 토지 분배 과정에서 유력적인 좋은 땅을 그렇지 못한 여진에게는 척박한 땅을 지급했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처음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겹치게 되죠. 그러니까 무인 집단인 맹한 모국고가 생산을 떠나 소량에 의존하게 되면서 그들의 빈곤은 가속화되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사를 전념하지 못했고
한인들에게 소작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거죠. 자, 특히 중국 농민들에게 소작시킨 전투에는 수익의 그 일가의 식량을 채우는데 그걸 정도고 뭐야 일가가 아니다. 어, 한가오의 어떤 식량을 채우는데 그거보다 좀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은 소작물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야. 그 정도.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중국의 생활 속에 접어들면서 우시아는 모두 비단옷을 입고 술과 오락을 즐겼으며 가난한 자도 이를 본받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져 전토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상류층은 복농이 많고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부유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대다수의 맹한 모국고도 빈곤했으며 심지어는 전원의 전락한 자도 발생했으니 이런 맹한 모국과의 빈곤한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고 이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군사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 상급 뭐냐 맹한 모국도 아까 말처럼 여기 그 당시 이제 여기다 그 당시 이제 물력전 징수에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 농을 판매하고 경작 인구 감소해갖고 결국엔 빈곤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금나라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몽골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몽골. 자, 몽골은 이제 원래 이 몽골은 어디에 있었던 민족이냐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몽골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었던 지역은 아니고 원래 이제 몽골 평원은 앞에서 투르크 계통의 민족도 있었어요. 그다음 뭐 돌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키르키즈, 위구르 이런 민족들이 원래 있었던 지역이에요, 몽골이. 근데 9세기 때 키르키즈가 그 당시 이제 위구르 민족을 쳤고 키르키즈가 또 다른 민족의 공격을 받고 등등 해가지고 얘네들 투르크 민족들이 일제히 서진을 하게 돼. 서진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 오늘 투르키스탄 지역이나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다음에 계속 서진해가지고 이제 또 뭐냐면 터키 지역 있죠, 터키 여기에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투르크인들이 살게 되고요. 뭐냐면 그 남아있는 이 몽골 지역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민족 집단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구족 달단이라고 해요. 구족 달단. 네, 구족달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족달단의 그 민족 집단 중에 몽골시라는 그 민족이 있었어요. 시족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족의 일종인 몽골족이 시족의 일종인 몽골 시족이 들어오게 된 거야. 이들이 이제 뭐냐면 몽골족의 그 기반이 됐던 민족이죠. 그래서 이 몽골족이 들어오면서 있던 이 몽골 평원에는 그 당시 여러 민족 집단이 있었어요. 그 나이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타르도 있었고 그다음 옹구투 민족도 있었고 등등등 이런 민족 이들은 이제 뭐 그 퉁구스 계통 민족도 있고 뭐 트로크 민족도 있고 하여튼 여러 민족 집단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민족 집단을 이제 통합한 사람이 뭐냐면 몽골이죠. 몽골. 근데 이 몽골은 원래는 그 몽골 공원에 있었던 한 개 부족의 명칭이었는데 이 징기스칸 들어서 이들 이제 그 몽골 평원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몽골로 통합되면서 몽골족이라는 어떤 단일한 정체성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몽골 공원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몽골족에 칭하게 된 거야. 원래 한 부족이었지만 이제 몽골 그 징기스칸이 통합되면서 이 몽골족이 그 몽골 평원에 있는 모든 여러 민족 그 종족을 칭하는 그 뭐냐 용어가 되고 몽골인으로서 지금의 몽골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민족들을 몽골리안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뭐 몽골족하고 연결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이렇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연결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몽골리안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그 한인족 몽골리안을 부르는 몽골족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인종학이라는 것들을 만들 때, 그, 인류를 네 개 분류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코카소스, 유럽인들. 그 다음에 몽골족, 몽골로이드. 그런 식으로. 니그로. 그래서 아시아,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 이렇게 네 개로 분류해놓고, 요 항인종들을 몽골로이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왜냐하면 유럽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항인종은 그 당시 원나라 때 몽골족도 유럽인들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몽골이나 명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붙인 거지 몽골족이 우리나라의 어떤 조상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몽골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뭐 약간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약간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피가 섞였는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슷하고 뭐 항인족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선입견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몽골족이 우리 민족하고 좀 약간 어 비슷하니까 이게 선입견에 따라 비슷하니까 뭐 몽골족이 우리 민족의 어떤 선조 민족이다. 우리는 몽골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몽골족 자체가 원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인종학에서 나온 거고 그냥 몽골로이드라는 말에서 원래 처음 나온 건데 서양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항인족이 몽골족밖에 없기 때문에 갖다 붙인 거고 우리 민족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얘네들하고는 오히려 이제 DNA 구조상 보통 티베트 계통의 민족하고 더 연결됐다고 돼 있는데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이 선장했고 그래서 이 몽골 제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잠깐만요. 원래는 북만주 지역에 있는 몽월시라고 이제 하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흥하는 지역의 오룩항 지역에 상륙을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때 당시에는 유목 경제보다는 수역 경제를 하고 있었어요. 예, 수역 경제를. 그래서 북만주와 이제 뭐냐면 그 오늘날 내몽골 일대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구르 왕국이 이제 붕괴되면서 키르키즈 공격을 받고 붕괴되면서 이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규모 이제 민족 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 비운 그 몽골 평원을 그 당시 부족 달다 만주나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여러 지역 민족 집단이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몽골족도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몽골족들이 원래는 수렵 민족이었는데 여기가 몽골 평원이 뭐냐면 초원지대잖아요. 그래서 수렵에서 뭐냐면 유목 민족으로 바뀌게 돼요. 유목 민족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목 민족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몽골 제국을 이제 통일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징기스칸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거든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죠. 예. 다음은 토요일 날 강의가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예.